경계 1장 주전자 김이 오르는 아침.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조용해진다. 물 안에 섞여 있던 미세한 것들이 거품이 되어 떠오르고 끝내 김이 된다. 그 김을 보며 나는 오늘도 마음을 정리한다. 새벽 6시 반. 병수는 아직 잠들어 있고 집은 고요하다.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내 것이다. 찬장에서 차통을 꺼내고 차심을 우린다. 습관이 된 동작들 사이사이로 어제의 기억이 스며든다. 시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정말 힘들어요. 며느리는 남입니다. 10월드는 가지 않겠어요. 다은이 그렇게 말했던 게 벌써 석 달 전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그때 뭐라고 답했던가. 그래, 알겠다라고 했던 것 같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뒤로 첫째 집은 조용해졌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오지 않는다. 문자조차 없다. 처음엔 서운했다. 내가 뭘 그리 큰 욕심을 부렸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기분이 든다. 허전하면서도 어딘지 후련하다. 주전자에서 김이 세차게 솟는다. 불을 줄이고 차를 따른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친다. 한때는 집안일이 내 이름이었고 서운함이 내 그림자였다. 이제는 아니다. 선택해서 하는 일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 붙인 것만 책임질 생각이다. 병수가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여보, 차 한 잔만. 응, 지금 가져다 줄게. 이런 평범한 아침이 나쁘지 않다. 복잡한 마음을 접어두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2장 사라진 발자국. 액자 속 사진을 보다가 문득 멈춘다. 준호네 막내가 돌잔치 하던 날의 사진이다. 아이가 색색의 옷을 입고 웃고 있고 뒤편에 우리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벌써 4살이니 말도 제법 할 텐데. 좋아하는 음식도 생겼을 것이고 싫어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키도 많이 컸을까?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은이 선을 그어버렸으니까. 며느리는 남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마음이 없으면 피도 그냥 물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가까워지는 건 아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을 본다. 예전엔 아이들이 올 때 여기서 그림도 그리고 숙제도 했었다. 지금은 병수가 신문 읽을 때나 쓴다. 그것도 가끔씩. 찬장 위에서 케이크 촛불을 발견한다. 아마 그때 쓰던 것일 거다. 돌잔치 때 케이크에 초를 하나 꽂아주며 우리 막내 돌 축하한다 했던 기억이 난다. 다은도 그때는 웃었었다. 억지 웃음이었을까, 진심이었을까. 이제 와서 되짚어봐도 소용없다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나는 액자를 서랍에 넣는다. 아프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케이크 촛불도 함께 넣는다.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테니까. 3장 문자 알림. 벨벨벨. 휴대폰이 울린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시장에서 표고버섯이 싸게 나와서 좀 샀어요. 저녁에 들고 갈게요. 둘째 며느리 미주다. 이런 작은 일에도
미리미리 알려준다. 고마운 마음이 절로 든다. 나는 답장을 친다. 그래, 고생했다. 저녁 같이 먹자. 병수도 답장을 단다. 고맙다, 미주야. 그런데 첫째 쪽은 조용하다. 준호도, 다은도 일십이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메시지는 읽는다. 처음에는 답장을 기다렸다. 뭔가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답장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인가 싶었어. 병수가 중얼거린다. 그냥 놔둬. 할 말 있으면 하겠지.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가족 단톡방인데 가족 같지 않다. 미주는 표고버섯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요즘 아이들 근황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간다. 둘째 준석도 아버지 무릎 어떠세요? 하며 안부를 묻는다. 그런데 첫째 쪽만 투명 인간처럼 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먼저 연락했을 것이다. 준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어보고 답이 없으면 또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혼자 떠드는 꼴이 되곤 했다.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미주가 보내온 표고버섯 사진을 보며 저녁 메뉴를 생각한다. 버섯전을 부쳐도 좋겠고 불고기에 넣어도 좋겠다. 단톡방 분위기가 어떻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자책하지 말자.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사장, 쓸쓸한 명절 식탁. 추석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 집안이 북새통이었다. 며느리들이 음식 준비하고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제사상 차리느라 밤늦게까지 분주했다.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어떻게 할까? 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준석이네만 와도 충분하지. 조용히 지내자. 사실 마음은 복잡하다. 첫째 집이 안 오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다. 눈치 보며 음식 만들 필요도 없고 며느리 비위 맞춰가며 말 조심할 필요도 없다. 미주가 일찍 와서 함께 제사상을 준비한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진짜 궁금해하며 묻는다. 가르쳐주는 재미가 있다. 송편은 너무 크지 않게 빚어야 해. 그래야 모양이 예뻐. 아, 이렇게요? 아직 서툴러서 죄송해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준석이는 성묘 다녀와서 아버지, 산소가 깨끗하네요. 누가 미리 다녀가신 것 같던데요? 한다. 아, 준호가 다녀갔구나. 연락은 없지만 할 일은 하는 모양이다. 묘한 기분이다. 저녁상을 차리는데 내 명분만 준비하니 금방이다. 예전에는 8명, 10명분을 차리느라 허덕였는데 미주가 어머니 만든 잡채가 제일 맛있어요. 하고 말하니 기분이 좋다. 많이 먹어라. 내일 또 해줄게. 진짜요? 너무 좋아요. 이런 반응이 얼마나 고마운지. 예전 같으면 음식 많이 남으면 아까워서 속상했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이 없다다. 4명이 먹기에 딱 적당한 양이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한다. 명절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도 있구나. 물론 허전한 구석이 있다. 첫째 손주들 웃음소리가 그립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자. 병수가 말한다. 응, 좋아. 오장, 미주의 작고 정확한 감사. 며칠 후 미주가 김치통을 들고 온다. 투명한 용기에 배추김치가 가득 들어있다.
어머니, 지난번에 배운 대로 담가봤어요. 맛 좀 봐주세요. 한 젓가락 떠서 먹어본다. 생각보다 맛있다. 소금 간도 적당하고 고춧가루 분량도 맞다. 잘 담갔네. 며칠 더 익으면 완벽할 거야. 정말요? 다행이에요. 처음 혼자 담그는 거라 걱정했거든요. 미주가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낸다. 새로 쓰기로 단정하게 쓴 편지다. 이것도 드릴 게 있어서요. 편지를 펼쳐 읽는다. 어머니께. 요즘 매일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를 먹으며 집이 그리워집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저에게는 진짜 집 맛이에요. 고맙습니다. 미주 올릴. 가슴이 찡하다. 이런 작은 편지 한 통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 몰랐다다. 미주야, 고맙다. 이런 거 안 써도 되는데. 아니요, 꼭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게 너무 많거든요. 부모 없이 자란 미주에게는 시부모가 진짜 부모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른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날 저녁 병수에게 편지를 보여준다. 봐라, 이런 글을 써줬네. 병수도 읽어보고는 착한 애다 한다. 참 고마운 며느리야. 이런 마음을 어디서 배웠을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웠을 텐데, 오히려 다른 사람 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아. 그렇다. 미주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행동에 고마워하는지를 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는다. 반면 다은은 어땠나?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에도 감사합니다 정도였고, 명절에 와도 일찍 가려고 했다. 나는 그걸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다. 상호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주고받는 것. 일방적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 미주의 편지를 서랍에 소중히 넣어둔다. 이 맛이 제게는 집이라고 써준 그 한 줄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6장 첫째의 그림자 메시지. 한 달 만에 다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시어머니, 아이 건강검진 서류 때문에 연락드려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데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차가운 톤이다. 안부 인사도 없고 감사 인사도 없다다. 그냥 업무 연락. 나는 잠시 생각해 본다. 예전 같으면 그런 거야 금방 해줄 수 있다며 나서서 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짧고 정확하게 답장한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대화가 끝난다. 감사하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이다. 진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예의상 하는 말이다. 병수가 옆에서 본다. 뭐라고 했어? 서류 문의하더라고. 그래서 알려줬어. 행정복지센터 가라고. 직접 해주지 않고. 왜 내가 해줘야 해? 남이라고 했으니까 남처럼 대우하는 거지. 병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해하는 눈치다. 며칠 후 미주에게서 비슷한 문의가 온다. 어머니, 둘째 예방접종 일정 확인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바로 전화를 건다. 미주야, 그거 내가 도와줄게.
컴퓨터 켜놨으니까 같이 해보자. 아, 감사해요. 제가 가서 배워도 될까요? 그럼 와서 같이 하자. 같은 종류의 일인데 대응이 완전히 다르다. 다은에게는 정보만 알려주고 미주에게는 직접 도움을 준다. 차별일까? 아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상호성이다. 남이라면 남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다. 7장 병원의 흰 조명 아래 정기검진 날이다. 작년까지는 준호가 데려다 주곤 했는데 올해는 미주가 따라왔다. 어머니,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냥 가 있어도 돼.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아니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같이 들어야죠.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미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동네 소식들. 어머니, 보호자 연락처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호자 연락처. 네, 응급 상황에 연락할 사람 말이에요. 지금은 큰아드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다. 예전에 준호를 1순위 보호자로 등록해뒀었다. 그런데 지금 준호에게 응급 상황을 알리면 올까? 확신이 서지 않는다. 준석이로 바꿔야 할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달려올 거잖아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한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 다만 혈압이 조금 높으니 주의하라고 한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미주에게 묻는다. 네, 둘째 며느리입니다. 앞으로 어머님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고요. 혹시 응급 상황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자연스럽게 미주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이 보호자인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병수에게 말한다. 병원에서 보호자 연락처 준석이로 바꿨어. 잘했다. 그게 맞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준석이 내가 달려올 거고, 준호는 글쎄, 피부치는 혈연만이 아니구나. 병수가 중얼거린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정말 그렇다. 피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마음이 연결되어야 진짜 가족이다. 8장 소소한 수리. 큰 배려.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병수가 이것저것 만져봐도 고쳐지지 않는다. 수리업체 불러야겠다. 병수가 말한다. 준석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걔가 이런 거 잘하는데. 준석에게 전화를 건다. 아들아,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한번 와서 봐줄 수 있어? 네, 지금 갈게요. 공구 가져갈게요. 1시간 후에 준석이 온다. 공구 상자를 들고 와서 보일러를 꼼꼼히 살펴본다. 펌프 쪽에 이물질이 끼인 것 같네요. 잠깐만요. 뚝딱뚝딱 손을 놀려서 금세 고친다. 보일러가 조용하게 돌아간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겨울 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 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아. 수고했다. 뭐려. 이런 거야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준석이 가고 나서 병수가 말한다. 고마운 자식이야. 바쁠 텐데 와서 고쳐주고. 그러게. 업체 부르면 10만 원은 나갈 텐데.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고맙지. 준호였다면 어땠을까? 아버지, 저는 지금 바빠서요. 업체 부르시는 게 빨라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느낌이 다르다.
준석은 부모의 부탁을 귀찮은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긴다. 미주도 마찬가지다. 지난번에 김치 냉고 정리할 때도 제가 할게요 하면서 나서서 해줬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관계가 만들어진다. 거창한 말이나 약속보다는 이런 일상의 배려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저녁에 미주가 전화한다. 어머니, 보일러 잘 고쳐졌나요? 준석이가 걱정하더라고요. 응, 잘 고쳐졌어. 준석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다행이에요. 추워지는데 보일러 고장나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다. 서로의 일상을 챙기고, 걱정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 이게 가족이구나. 9장 경계 선언문 초안. 병수와 함께 앉아서 종이에 뭔가를 적어본다. 집안 운영 원칙이랄까, 우리 가족의 규칙이랄까. 이거 어떻게 써야 할까? 병수가 펜을 들고 망설인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몇 번 지우고 쓰기를 반복해서 이런 내용을 정리했다. 우리 집 운영 원칙. 하나, 초대는 초대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둘, 명절과 생일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셋, 선물과 용도는 만남과 마음이 함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넷, 병원이나 행정 업무의 보호자는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섯, 일방적인 요청이나 연락 없는 부탁은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섯, 돌봄과 배려는 서로 주고받을 때 지속됩니다. 이 정도면 될까? 좋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알릴까? 가족 단톡방에 올려보자. 사진으로 찍었어. 준호네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 집 원칙이니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떨린다. 이런 걸 공개하면 첫째 쪽에서 반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미주가 보면 어떤 반응을 할까? 아마 좋은 원칙이네요. 할 것 같다. 미주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지내고 있으니까. 병수가 다시 종이를 본다. 여기에 한 줄 더 추가하자. 7. 존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가까워지는 것은 서로의 선택입니다. 좋은 문장이다. 이걸로 마무리하면 딱 맞을 것 같다. 우리는 원칙을 정리해서 냉장고에 붙여놨다.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 그리고 용기가 날 때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기로 했다. 10장 무소식도 소식. 첫째 쪽에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석 달째다. 예전 같으면 내가 먼저 연락했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잘 지내고 있는 건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된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병수가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자. 요즘 나는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간다. 처음엔 몸이 굳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진다. 할머니, 오늘 동작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강사 선생님이 말한다. 고맙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하고 있어요. 요가 수업이 끝나면 같은 동네 사는 순자 언니, 영자 언니와 차 한 잔씩 한다.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 희리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순자 언니가 말한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응,
처음 왔을 때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거든. 지금은 편해 보여. 맞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다. 며느리들 눈치 보고 아들들 비위 맞추고 손주들 챙기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담이 많이 줄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더라고. 내가 말한다. 맞아. 기대가 독이야. 특히 자식들한테는. 영자 언니도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맨날 큰애한테만 기대하고 살았는데 작은 애가 더 효자더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기대는 내려놓되 사랑은 선택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 첫째에게는 기대하지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냥 남처럼 대할 뿐이다. 집에 돌아와서 미주에게서 온 문자를 본다.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이런 연락이 얼마나 고마운지. 답장을 보낸다. 그럼 와라. 호떡 부쳐줄게. 와,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런 소소한 약속이 삶을 따뜻하게 만든다. 기다림에서 생활로, 생활에서 선택으로. 내 마음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11장. 작은 위기, 빠른 회복.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세탁물을 널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았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정신이 아찔했다. 여보, 병수가 달려온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이제 좀 나아. 하지만 병수가 걱정한다. 병원 가자. 혈압약 먹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주에게 전화했다. 미주야, 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워하셨어. 병원 좀 모셔다 드릴까? 네, 지금 가요. 10분만 기다리세요. 미주는 정말 10분 만에 도착했다. 차에 응급처치 용품까지 준비해서 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많이 나아졌어. 고생시키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한다. 혈압약을 조금 조절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권한다. 보호자분이 빨리 대응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의사가 미주에게 말한다. 집에 돌아와서 미주가 이것저것 챙겨준다. 물도 따라주고 베개도 받쳐주고. 어머니, 오늘은 푹 쉬세요.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고맙다, 미주야. 너도 일이 있을 텐데. 괜찮아요. 이런 일이 더 중요하죠. 준석이도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병원 결과를 확인한다. 아버지,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달려올 테니까. 그런데 첫째 쪽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큰일 났다고 바로 전화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 생각이 들지 않았다. 저녁에 병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준호한테는 말 안 해도 될까? 굳이 왜? 어차피 올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필요하면 걔들이 알아서 연락하겠지. 병수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예전 병수였다면 그래도 아들인데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다.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이 보호자다. 오늘 미주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다.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족이 되는 것. 밤에 미주가 확인 전화를 한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 아침에 또 들를게요. 괜찮다고 그냥 쉬어. 아니요,
확인해야죠. 혈압 재드릴 거예요. 이런 세심한 돌봄이 얼마나 고마운지. 보호자 연락망을 바꾸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12장 첫째의 조건부 연락. 한 달 만에 다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도 업무적인 톤이다. 시어머니,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응급처치 동의서를 내라고 하는데 조부모 연락처도 적어야 한다고 해요. 번호 알려주세요. 아, 그렇구나.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나는 번호를 알려준다. 그리고 혹시 응급 상황 생기면 연락드릴 수도 있어요. 응급 상황이요? 어린이집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보호자가 바로 와야 하거든요. 저희가 못 갈 때가 있으면 조건부 연락이다. 필요할 때만 할머니를 찾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연락 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정중하게 답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하다. 편할 때는 남이라고 하고 필요할 때는 할머니를 찾는 것. 이게 맞나? 병수에게 말한다. 준혼에서 연락 왔어.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할머니 연락처를 써놨는데. 그래,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글쎄, 좋긴 한데 뭔가 이상해. 왜? 평소에는 남이라고 하면서 필요할 때만 할머니를 찾는 게. 병수도 생각해 본다. 그렇긴 하네. 하지만 손주 일이니까. 맞다. 손주는 죄가 없다. 아이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도와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관계가 계속되는 건 좀 이상하다. 며칠 후 정말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온다. 할머님, 아이가 열이 나는데 부모님과 연락이 안 돼서요.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갈게요. 급히 어린이집에 간다. 손주가 축 늘어져 있다. 열이 꽤 높다. 할머니 왔다. 손주가 나를 보고 안긴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가 야위어 보인다. 키는 컸는데 살이 빠진 것 같다. 병원에 데려가서 해열제를 처방받고 집에 데려온다. 다은은 2시간 뒤에야 온다.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괜찮아요. 열은 많이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이다. 손주를 데리러 온 것도 의무적인 느낌이다. 손주를 보내고 나니 허전하다. 오랜만에 본 손주가 예뻤는데 또 언제 볼지 모른다. 이런 만남이 계속되는 걸까? 필요할 때만 할머니를 부르고 끝나면 다시 남 취급하는 것. 병수가 말한다. 그래도 손주를 봤으니 좋은 거 아니야? 응, 좋긴 해. 하지만 뭔가 씁쓸하네. 남이라면 끝까지 남이어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애매한 관계가 더 힘들다. 13장, 집 처분 논의. 이 집이 너무 크지 않나? 병수가 말한다. 맞다. 방이 4개나 되는데 우리 둘만 쓰고 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든다. 작은 데로 옮길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우리 나이에는 편한 게 최고지. 아파트 전단지를 보며 이런저런 검토를 한다. 지하철역 가까운 곳, 병원 접근성 좋은 곳, 관리비 적당한 곳. 아이들한테도 말해야겠지. 병수가 말한다. 그래야겠네. 미리 알려주자.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린다. 아이들아, 아빠랑 상의해서 집을 좀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준석이 바로 답장한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 알아보고 계세요? 역 근처로 생각하고 있어. 지하철도 가깝고 병원도 가까워서. 미주도 답장한다. 저희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첫째 쪽은 또 조용하다. 저녁에 준석이 전화한다. 아버지, 집 볼 때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전세 계약서 검토도 해드리고. 그럼 고맙다. 이사할 때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포장이사 업체도 알아보고.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다. 부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는 것. 반면 첫째는 어떨까? 아마 알겠습니다. 정도의 답장이 올 것 같다. 실제로 도움은 주지 않을 것이고. 며칠 후 정말 다은에게서 답장이 온다. 네, 알겠습니다. 딱 그뿐이다. 관심도 없고 도움 의사도 없다. 병수가 말한다. 뭐, 상관없지. 준석이 내가 도와주겠다니까. 응, 그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리다. 부모가 이사하는 일인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예전 같으면 왜 그러냐고 따졌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상속이나 증여를 기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했다. 이 집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다. 아이들 도움 없이 우리끼리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중에 상속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할까? 병수가 묻는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우리 생활이 우선이야. 누가 정리를 도울지는 뻔하다. 준석이 내가 할 것이다. 그럼 그에 맞게 계획을 세우면 된다. 14장, 마당에 감나무. 우리 집 작은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다. 올해도 주렁주렁 감이 열렸다. 익을 때가 되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감 좀 따자. 병수가 말한다. 혼자 하지 말고 준석이 올 때 같이 하자. 주말에 준석이네 식구가 온다. 아이들이 감나무를 보고 신기해한다. 할아버지, 저거 정말 감이에요. 그럼 진짜 감이지. 따서 먹어볼까? 준석이가 사다리를 가져다 놓고 감을 딴다. 미주는 바구니를 들고 받는다. 아이들은 밑에서 조심하세요 하며 응원한다. 할머니, 이거 진짜 달아요. 아이가 감을 한 입 빼어 물며 말한다. 그럼 우리 집 감이 제일 맛있어. 동네 어르신들도 지나가다가 감이 잘 열렸네 하며 인사한다. 미주가 드셔보세요 하며 감을 나눠드린다. 이렇게 친절한 며느리를 뒀으니 복이야. 어르신이 말씀하신다. 정말 그렇다. 미주는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간다. 감 따기가 끝나고 다 같이 마당에서 차를 마신다. 간단한 과자도 준비해서 소풍 같은 기분이다. 할머니, 내년에도 감 딸 거예요. 그럼 매년 딸 거야. 너희들 오면 같이 따자. 좋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운다.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 준석이가 감 박스를 정리하며 말한다. 어머니, 새 집에도 마당이 있는 곳으로 구하시면 어때요? 작은 화분이라도 키울 수 있게. 그래, 생각해 볼게. 미주가 저희가 화분 가꾸는 거 도와드릴게요. 한다. 이사를 해도 이런 따뜻한 시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함께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나무를 보며 생각한다. 나무는 해마다 제 할 일을 한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진짜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 첫째 손주들도 이런 시간을 함께 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15장 첫째의 뒤늦은 제안. 갑자기 준호에게서 문자가 온다. 어머니, 아이들 사진 좀 보내드릴게요. 요즘 많이 컸어요. 몇 달 만에 연락이다. 사진 몇 장이 온다. 손주들이 정말 많이 컸다. 첫째는 벌써 6살이고 막내는 4살이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마음이 짠하다. 많이 컸네.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답장을 보낸다. 그런데 준호가 이어서 메시지를 보낸다.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생각한다고 하네요. 선물 같은 거 보내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사진을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예전 같으면 바로 뭐가 필요하니 할머니가 사줄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선물은 만날 때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언제 시간 있으면 와서 같이 놀자. 직접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지만 조건을 제시한다. 만남 없는 선물은 없다는 뜻이다. 준호가 다시 답장한다. 요즘 아이들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택배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시간 날 때 연락해라. 더 이상 답장하지 않는다. 병수가 옆에서 본다. 뭐라고 했어? 선물 보내달라네. 만나지도 않고. 응, 택배로 보내달라고. 병수가 혀를 찬다. 참 뻔뻔하기도 하지. 그냥 넘어가자. 화낼 일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이 씁쓸하다. 손주들은 보고 싶지만 이런 식의 관계는 싫다. 할머니를 ATM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미주에게 말해본다. 미주야, 너희들한테 선물 사주고 싶을 때는 언제인지 알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요? 아무래도 직접 줄 때가 제일 기쁘시죠. 맞아. 나도 그래. 선물은 주고받는 마음의 표현이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준호네는 아직 이걸 모르는 것 같다. 언젠가는 깨달을까? 아니면 계속 이런 식일까? 어쨌든 내 선택은 분명하다. 만남과 마음이 함께할 때만 선물도 의미가 있다. 16장 남의 문턱. 둘째네와 함께 1박 2일로 짧은 여행을 간다. 가까운 온천 휴양지다. 몇 달 전부터 계획한 일이다. 어머니, 아버지 무릎 때문에 온천이 좋을 거예요. 미주가 제안했다. 우리가 비용 부담할게요. 가족 여행이니까. 준석이 말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미주는 간식을 나눠준다. 병수도 오랜만에 웃음이 많다.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 미주가 옆에서 어머니, 어때요? 물어본다. 좋다. 이런 거 처음이야. 앞으로 자주 가요. 건강에도 좋고. 저녁에는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다. 준석이가 고기를 구워주고 미주가 상추쌈을 싸준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앉아서 떠든다. 할머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이런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밤에 잠들기 전 미주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한다. 미주야, 고맙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가족이에요. 너는 참 말을 예쁘게 해. 진심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부모님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미주가 보여준다. 내가 선택을 배운 건 나를 어른으로 대하는 이들 덕분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가 병수와 산책한다. 나는 미주와 아이들과 함께 호수를 본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그럼 내년에도 오자. 진짜요?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내년에도 같이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한다.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 것 같다.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관계다. 첫째 쪽과는 이런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항상 바쁘다, 힘들다는 이유로 피했다. 지금 와서 아쉬워해봐야 소용없지만 내 삶이 가벼워지고 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에서 벗어나니까 진짜 소중한 관계가 더 선명해진다. 17장 마지막 시도 첫째 츠. 한동안 조용했던 첫째 쪽에서 갑자기 준호가 전화를 건다. 직접 전화는 정말 오랜만이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그래. 잘 지내니? 네,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형식적인 안부 인사다.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한 게 분명하다. 어머니, 요즘 집 옮기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금 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역시 그 이야기다. 팔아서 새 집 사는데 쓸 거야. 남는 돈은 노후 자금으로 쓰고. 아, 그러시는군요. 혹시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는 생각 안 하세요? 직접적으로 물어본다. 돌려 말하지도 않고. 상속은 우리가 죽고 나서 생각할 일이고 증여할 여유는 없어. 우리 살아가는 것도 빠듯해. 그런데 어머니, 보통은 자식들한테 말을 자른다. 준호야, 솔직하게 말하자. 너희는 평소에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돈 이야기만 나오면 관심을 보이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야? 그동안 왜 연락 없었어? 내가 어지러워서 병원 갔을 때도 모르고 있었잖아. 준호가 잠시 말이 없다.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바쁘면 부모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런데 집 처분할 때는 관심 있고. 어머니, 오해예요. 18장 공개 원칙. 준호와의 통화 이후 병수와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한다.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내가 말한다. 그래, 애매하게 넘어갈 때가 아니야. 우리는 지난번에 작성했던 집안 운영 원칙을 다시 꺼내본다. 거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한다. 우리 가족 운영 원칙 수정본. 하나, 노후 자금과 생활비는 본인들이 우선 사용한다. 둘, 돌봄과 정서적 지원을 실제로 제공하는 가족에게 생활비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셋, 병원이나 응급 상황의 보호자는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넷, 상속이나 증여는 생전의 관계와 기여도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다섯, 일방적인 요구나 의무적인 만남보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교류를 우선한다. 여섯, 존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가까워지는 것은
서로의 선택이다. 이거 가족 단톡방에 올릴까? 병수가 묻는다. 그래. 이제 분명히 해야 해. 나는 원칙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린다. 아이들아, 아빠와 상의해서 우리 집 운영 원칙을 정리해봤다. 앞으로 이 원칙에 따라 지낼 예정이니 참고해라. 올리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겠다. 준석이 먼저 답장한다. 좋은 원칙이네요. 명확해서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미주도 답장한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존중해요. 저희도 이 원칙 잘 지킬게요. 하지만 첫째 쪽은 조용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익십이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준호가 답장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은은 끝까지 답장이 없다. 예상한 반응이네. 병수가 말한다. 그래도 이제 룰이 공개되었으니까 됐어. 며칠 후 미주가 전화한다. 어머니, 그 원칙 정말 좋아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기준이 생겨서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니? 전혀요. 오히려 더 편해요. 뭘 해야 할지 명확하니까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잖아요. 달라질 건 별로 없어요. 맞다. 미주와 준석이는 이미 이런 원칙으로 살아왔다.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반면 첫째 쪽은 이 원칙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게 공개되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공개 원칙의 효과는 바로 나타난다. 대화의 룰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모든 게 명확해진다. 19장 클라이맥스. 한 달 후 병수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한다. 새벽에 갑자기 아파해서 응급실로 갔다. 미주야, 아버지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있어. 올 수 있어? 네, 지금 가요. 미주와 준석이가 바로 달려온다.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고 맹장염이다. 간단한 복강경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한다. 보호자 서명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말한다. 네, 제가 할게요. 미주가 나선다. 수술 동의서와 각종 서류에 서명하고 수술비도 준석이가 먼저 결제한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 곧 나으실 거예요. 수술이 잘 끝나고 병실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준호가 온다. 어머니, 아버지 어떠세요? 뒤늦게 소식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동네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준호가 조금 당황한 기색이다. 아마 자기가 보호자 연락망에서 제외된 걸 이제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수술 잘 끝났어. 이제 회복하면 돼. 다행이네요. 제가 뭐 도울 일 없나요? 준석이가 다 처리했어. 준호가 준석이를 본다. 수고했어. 형,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죠. 간호사가 들어와서 환자 정보를 확인한다. 보호자분이 누구세요? 저예요. 미주가 대답한다. 아, 둘째 며느리분이시군요. 보호자 등록이 되어 있네요.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어머니, 보호자가 준석이로 되어 있어요? 응, 바꿨어. 언제요? 몇 달 전에.
실제로 병원 일 담당하는 사람으로. 준호가 할 말을 찾지 못한다. 저녁에 병수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다. 준호가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어본다. 응, 괜찮다. 고생했구나. 제가 뭐 한 게 없는데요. 병수가 미주를 본다. 미주야, 고맙다. 덕분에 빨리 처리됐네.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버지,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병수가 나를 본다. 나는 조용히 대답한다. 준호야, 응급 상황에는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하는 게 맞지 않겠니? 저도 달려올 수 있어요.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잖아. 앞으로는 다를 거예요. 준호야, 말로만 하는 약속은 의미가 없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준호가 입을 다문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병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하려고 한다. 선생님, 환자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나요? 저는 큰아들이에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한다. 죄송한데, 보호자만 상세한 의료 정보를 들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저는 아들인데요. 보호자 등록이 둘째 아드님으로 되어 있네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준호가 나를 본다. 어머니, 준석이한테 물어봐. 보호자니까. 사이다 순간이다. 스스로 남이라 말했으니 남의 권한과 정보 접근만 가능한 것이다. 병실 상담실에서 나는 준호에게 조용히 말한다. 준호야, 스스로 남이라고 했지. 나는 내 말을 존중했을 뿐이야. 어머니, 제가 언제 남이라고 했어요? 다은이가 며느리는 남이라고 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건 침묵도 선택이야. 너는 아내 편을 들었고 나는 그걸 받아들였어. 준호가 고개를 숙인다.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마. 진짜 아들은 평소에 부모를 챙기는 사람이야. 앞으로 달라질게요. 준호야, 믿을 수 없어. 이미 기회는 많이 줬거든. 그럼 영원히 이런 식으로 지낼 건가요? 그건 너희 선택에 달려 있어. 진짜 가족이 되고 싶으면 가족처럼 행동해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준호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병실에서 나오며 마음이 시원하다. 드디어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가지 않겠다. 20장 새 식탁의 법칙. 석 달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마쳤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병원도 가까워서 생활하기 편하다. 이사는 준석이네가 거의 다 도와줬다. 포장부터 정리까지 마치 자기 집 이사하듯이 신경 써줬다. 어머니, 여기 어때요? 살기 편하죠? 응, 참 좋다. 고생 많이 했어. 작은 거실에 4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을 놓았다. 큰 상은 필요 없다.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만 앉으면 되니까. 첫 집들이는 조용히 했다. 준석이네와 우리 넷이서 간단한 고기구이를 해 먹었다. 아이들이 할머니 집이 새집 냄새 나요 하며 좋아한다. 할머니, 여기서도 감나무 키울 거예요? 베란다에 화분으로 키워볼까? 좋아요. 저희가 도와줄게요. 미주가 어머니, 이 집이 더 따뜻해 보여요. 한다. 정말 그렇다. 작지만 따뜻하다.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라서 더 편하다. 병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만족한다. 가끔 첫째 쪽 생각이 날 때도 있다. 손주들은 잘 크고 있는지, 준호는 후회하고 있는지. 하지만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는 않는다. 지난달에 다은에게서 문자가 한 번 왔다. 시아버님 수술 잘 되셨다고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형식적인 인사였다. 나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만 답했다. 그게 끝이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서로에게 그 정도의 관계인 것이다. 오늘은 준석이네가 저녁을 먹으러 온다. 미주가 어머니표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했거든.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김치를 볶는다. 익숙한 소리들이 집안을 채운다. 주전자 끓는 소리, 김치 볶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이런 소리들이 진짜 가족의 소리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생각한다. 나는 평생 가족은 당연히라는 말에 묶여 살았다. 혈연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하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챙겨야 하고,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당연한 가족은 없다. 가족도 선택이다. 미주는 나를 진짜 어머니로 선택했고, 나도 미주를 진짜 딸로 선택했다. 준석이는 부모를 챙기는 것을 선택했고, 우리도 준석이를 믿을 만한 아들로 선택했다. 반면 다은은 남이기를 선택했고, 나도 그 선택을 존중한다. 준호는 아직 자기 선택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벨소리가 울린다. 준석이네가 왔다. 할머니, 아이들이 뛰어들어온다. 어머니, 김치찌개 냄새 진짜 좋아요. 미주가 웃으며 말한다. 많이 끓였으니까 실컷 먹어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다. 4명이 앉기에 딱 적당한 크기다. 더 큰 상은 필요 없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더 먹을래? 네. 아이가 그릇을 내민다. 기꺼이 더 담아준다.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 억지로 만들어진 화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상. 어머니, 다음 주에 아이들 소풍 가는데 김밥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미주가 묻는다. 그럼 언제든지. 감사해요. 어머니가 싸주시는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런 부탁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기쁘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함께 한다. 미주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설거지를 닦는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병수와 텔레비전을 본다. 어머니, 요즘 많이 편해 보이세요. 그래. 네, 처음 봤을 때랑 확실히 달라요. 더 가벼워 보이세요. 맞다. 나는 가벼워졌다. 억지로 끌고 가야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니까 진짜 소중한 관계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 준석이 내가 집에 가고 병수와 둘이 차를 마신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 병수가 말한다. 응, 매일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제 정말 우리식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다. 이제 우리는 우리식으로 산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남인 사람은 남으로 대한다. 그게 건강한 경계다. 주전자에 물을 다시 올린다. 내일 아침에도 이 소리를 들을 것이다. 물이 끓고 김이 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나는 오늘도 밥을 짓는다. 기대가 아니라 마음으로.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스스로 남이라 한 사이를 나는 남으로 대한다. 대신 나를 부모로 선택한 이들과는 우리가 선택한 만큼 더 깊어질 것이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 사는 법이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 흐르는 방식이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른다. 오늘도 내일도